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신세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무속신앙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큰돈이 오가는 만큼 사기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주엔 소위 무당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에 대해 석대선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석 기자, 무당을 맹신하고 있다가 이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한 구판이고 무엇을 위한 점괘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무당 말에 쉽게 빠지고 신뢰하는 게 문제인데요. 저희가 취재 중 만난 피해 호소인 무당 말만 믿다가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주와 운세로 유명세를 탄 경기도의 한 무당. 유튜브 총 조회수만 3,600만 건. 상담을 받으려면 최소 한 달을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2년 전 이 무당을 찾아갔던 A씨. 거액을 주고 구슬을 한 후 무당과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친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거의 생활하고 밥 먹고 하니까 일도 도와주고 막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친분이 쌓이자 무당은 A씨에게 한 가지 주문을 합니다. 자신의 신도 중 코인 사업을 벌이려는 부부가 있는데 잘 될지 여부를 점치는 구판에 참관하라는 겁니다. 코인이 대박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그러면서 이제 구굿을 한다고 해서 구굿을 이제 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참관을 하면서 부부의 점괘를 본 무당은 코인으로 큰 돈을 번다고 예견하며 A씨에게 투자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이 무당은 그러면서 A씨에게 열흘 안에 2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원금 손실 없이 책임지겠다는 확인서까지 써줬습니다. 본인이 다 책임질 테니까 하라고 해가지고 확인증까지 받은 A씨, 무당에게 5천만 원을 입금했지만 감감무소식. 하지만 무당은 이번엔 5배 수익을 장담하며 돈을 더 투자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대출까지 받으며 총 1억 원을 무당에게 보냈습니다. 그 무렵 무당이 출연한 인터넷 방송입니다. 저희 집에 오시는 분 중에 코인을 회사를 크게 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도 계시고 있어. 그분 때문에 몇몇 신도님들은 하시고. A씨의 경우 코인은커녕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무당은 촬영자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익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쪽으로 조금 트레이닝도 제가 해드릴게요. 돈 가지고 오시면요, 제가 대박나게끔 딱 해드릴게요. A씨는 현재 무당과 코인업체 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민사재판부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후 판결을 내리겠다는 입장인데 그동안 수사관만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도 정기 인사 때 이제 그 팀을 나간 거예요, 이제 전임자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후임자가 사건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고, 신속하게 좀 진행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법률 방송은 취재 중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A씨가 사려고 했던 가상화폐 이름은 SD코인. 이 코인 사업을 벌인 부부는 외교부 산하 비영리 의료봉사단체 스포츠닥터스의 이사장 허준영 씨와 SD코인 감사로 있던 부인 이모 씨였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5억 원 넘는 기부금을 받은 스포츠닥터스. 방송인 강호동, 이승기 씨 등 유명 연예인을 동원해 코로나19 의료진을 응원한다는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심지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캠페인에 가담했습니다. 허 이사장과 그의 부인, 그리고 A씨에게 1억 원을 받았던 무당은 올해 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의료법 위반으로 수감 중이던 모 원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무당의 경우 징역 10개월을 살다 가석방됐지만 허 이사장과 부인은 아직 수감 중입니다. 취재해보니 이들이 만든 SD코인, 허 이사장이 운영하던 스포츠닥터스와 회사 주소가 똑같습니다.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한남동 스포츠닥터스와 SD코인이 있던 자리입니다. 허준영 이사장이 구속된 뒤 사무실은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미국 가실 일이 있다고 그러시더니 언젠가부터 그냥 직원들 다 빠져나가고 아예 임대됐다고. 해당 사무실, 지금은 미술관이 들어왔습니다. 무당은 왜 신도들에게 그 많은 가상화폐 중 유독 SD코인을 추천했을까? A씨와 변호인 측은
무당이 SD코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당이 허 이사장 부부에게 보너스 명목으로 SD코인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는 걸 확인했다는 게 A씨 변호인 측 입장입니다. 하지만 굿값이라는 명분으로 대가를 받아 무당과 이들 부부의 유착관계를 입증하기는 애매한 상황. 기다리다 지친 A씨는 투자금 반환이 어렵다면 코인이라도 보관하겠다고 했고, 무당은 A씨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코인을 넘겼지만 이미 가치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의 행방은 여전히 알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불경기에 절박한 마음을 무속신앙에 의지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약점을 노린 무당의 사기도 판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당에게 사기당했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지만 경찰은 아직 범죄 혐의로 입건된 무속인의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무속인 사기와 관련해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무속인들 노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문제도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찰이 범죄 혐의로 입건된 무당 수를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경찰청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 지역, 유형별 무속인 입건자 수 현황을 물었는데 경찰 측 답변은 무속인 입건 현황은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며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죠? 그 수사기관은 수사 때 범죄자의 직업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 체제상 세부 항목까지는 설정을 할 수가 없는데요. 경찰이 발표한 범죄자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보시겠습니다. 경찰이 적발한 지난해 범죄자 수는 약 149만 4천 명입니다. 이 가운데 종교관은 4,200여 명인데 신부님인지 스님인지 무당인지 등까지는 분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뭐 구분을 한다고 해도 이게 무속인이다라는 것까지는 파악이 힘들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앵커님 혹시 점 보십니까? 네, 뭐 가끔 봅니다. 아, 예. 네. 그 제가 명함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부터 부업으로 무당이 되기로 했습니다. 네. 제 이름이 대성이다 보니까 원래 그 큰별 동자 아니면은 큰별 도령 이렇게 지을까 하다가 뭐 세자저하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큰별 세자라고 한번 지어봤는데요. 이렇게 무속인의 경우 내가 무당이다 말만 하면은 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목회자의 경우에는 교계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전도사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목사 고시에 통과한 후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만 목사로서의 이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신부의 경우에는 가톨릭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고요. 일단 그 과정이 7년의 과정을 거치는데 네. 4학년 진급 때 미사 중 성경을 봉독할 수 있는 직책, 독서직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5학년 때 미사 중 집전 사제를 돕는 그 시종직을 받는 등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7학년이 돼야지 이제 사제 직위를 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인 신부의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기간도 과정도 규칙도 모든 게 엄격한 겁니다. 네. 그러나 무속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귀신이 내렸다 하면 바로 그 길로 무당이 되는 겁니다. 네. 심지어 자신이 서비스업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서 종교가로 구분하기 힘들다는 게 수사기관 일선의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무속인이 진짜 정확히 몇 명인지 집계가 좀 어렵겠네요. 네, 추정만 할 뿐인데요. 현재 무속인과 역술인 회원수가 가장 많은 무당단체 대한경신연합회와 한국역술인협회에 따르면 두 단체에 각 가입한 회원이 30만 명입니다. 네. 비회원까지 합하면 이제 5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 A 씨가 이제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무속인 측 입장도 또 들어보셨나요? 물론입니다. 그 무당 측 입장 한마디로 이렇게 될 줄 몰랐다였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무당의 거처. 무당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신당 관계자가 취재진을 대신 대응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당한 거 생각하면 억울한 건 알겠는데 너무 왜곡하고 너무 신당 관계자, 무당과 자신을 포함해 추종자들과 신도들 다 같이 투자했다고 합니다. 5천 들어갔고 저 또한 1억 들어갔고 저희도 피해는 만만치가 않아요. 당시 점괘가 나온 후 SD코인에 투자한 신도수를 감안하면 A씨 혼자서만 피해를 봤다고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되묻기도 합니다. 결론은 보험에서 이 보험 좋다고 소개 한번 해줬다가 이 호되게 당한 거예요. 지금 돈만 해도 한 달에 5억에서 7억이에요. 근데 한 달에 5억에서 7억인데 고작 얼마 1억돈 먹으려고 돈을 했겠습니까? 무당이 A씨에게 원금 손실 없이 책임지겠다라는 확인서를 써준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허 이사장의 부인이 무당에게 써주라고 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입니다. 결국 무당은 허 이사장 부인을 믿고 확인서를 써줬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아니라 깔라미 X를 까지 왜 갖다 자꾸 늘어지냐고. 수감 중인 허 이사장의 부인,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나와서라도 자기가 코인 다시 살려낼 거고 뭐 할 거고 그런 내용의 편지가 저한테 있어요. 하지만 허 이사장 측 분위기는 다릅니다. 허 이사장 부부의 변호인이 A씨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쓴 준비 서면입니다. A씨에게 SD 코인을 매도한 사람은 무당이라며 허 이사장 부부와 전혀 상관없이 무당이 자신의 코인을 A씨에게 매도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점집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 상황. 오후 9시에 무당을 만나게 해주겠다던 신당 관계자는 갑자기 무당의 변호인 전화를 받은 후 만날 수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무당 측 변호인과 통화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소개를 몇 사람한테 했는데 비트코인이 아니라 코인이에요. 아래한 사람이 구속돼서 못 갚으니까 소개한 사람을 다 걸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직접 받는 건 하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개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문제를 삼는 거죠. 돈을 직접 받은 건 하나도 없고요. 무당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은 소위 전자지갑도 없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내용도 코인이 뭔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코인이 뭔지도 모른다는 게 무당 측 변호인의 주장이지만 하시되 알고는 하고 하시라고. 상담은 찾아오지 못하시지만 내가 코인이든 주식이든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제가 아는 기술을 이렇게 해서 해드릴게요. A씨에게 써준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확인서의 경우 상장이 안 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합니다. 5천만 원 한 번 하고 상장 전에 5천만 원 한 번 하고 상장 후에 5천만 원 추가로 했어요. 근데 상장 전에 5천만 원에 대해서 상장이 안 되면 내가 이걸 물어주겠다. 그런 취지로 써줬죠.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볼까?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형사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텐데요. 형사에서 그 사기죄가 인정된다라는 그 검찰의 결정이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있으면은 당연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발행한 그 코인의 실체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회사가 발행한 코인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귀망행위를 통해서 재산적 손해를 끼친 것이 분명하거든요. 무당과 신도, 코인업체 사이 얽히고 설킨 돈 문제. 무조건적 맹신과 돈을 향한 탐욕이 분란을 야기했다는 평가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법원이 최근 사기 혐의를 인정해서 이 무당을 형사처벌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법원이 그동안은 관대했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고액을 요구하거나 굿이 필요하다고 강요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엔 딸의 애군을 풀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뜯은 무당이 있었는데요. 이 무당은 징역 4개월에 배상금 2,60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6월엔 오피스텔에 점집을 차린 40대 무속인이 기도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뜯어냈다가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만 40여 명, 피해 금액은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정성이 부족하다며 겁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8월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무당이 있는데 20대 부부에게 군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갈취했다가 사법부로부터 징역 1년 4개월을 받았습니다.
10월엔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7억 원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무당도 징역형을 받았고요. 사실 무속신앙이나 사이비 종교 이것 외에는 고액을 요구하는 종교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이 유튜브도 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무속 관련 유튜브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채널이 지금 500건이 넘습니다. 네. 타인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는 가짜 무당 때문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사기당한 걸 최소화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법조계 의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속인들은 길흉화복을 예견해주는 조언자로서 신도들과 많은 교류와 또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내가 믿는 그런 대상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떤 거래를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종교 범죄 예방을 위해서 좀 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로펌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법률 서비스 분야 수입이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세계 속에서 국내 로펌의 입지와 위상이 상당해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로포커스 K로펌에서는 국내 굴지의 로펌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현 상황에 어떻게 법률적으로 대비하고 발맞춰 나가는지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엔 법무법인 세종이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하는 인터넷 생태계에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끼리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탈하고 처리돼야. 세계 최대 OTT 서비스로 자리 잡은 넷플릭스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트래픽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 굴지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망을 확보하는 데 부담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집에서 넷플릭스를 볼 때 우리가 그거를 뭐 브로드밴드나 KT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당연히 넷플릭스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망 이용 관계에 있어서만 쏙 빠진다라는 게 이제 기존의 이제 생태계의 그런 일반적인 인식이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망 유지는 SK 브로드밴드가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이었지만 1심 법원은 SK 브로드밴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변화하는 인터넷 생태계 속 소위 룰 세팅을 하는 작업, SK 브로드밴드 측 법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ICT그룹의 이번 소송에 대한 정의입니다. 넷플릭스 소송은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망 사용료를 내라 안 내라라고 될 수 있지만 이거 넷플릭스 소송이 갖는 의미 자체는 인터넷 생태계에 있어서 룰 세팅을 어떻게 하냐라는 그 중요한 이슈가 걸린 것 같습니다. SK 브로드밴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생태계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 ICT그룹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ICT그룹은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부처를 두루 거친 강신욱 변호사를 필두로 방송정보통신팀, 개인정보 데이터팀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중 ICT그룹 개인정보 데이터팀장 장준영 변호사는 정보통신부, 방통위에서 6년간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통신법, 방송법, 전파법 등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CT 관련 법률 리스크나 정책, 제도 등을 사전적으로 진단해 맞춤형 자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ICT라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복잡다기하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굉장히 질문 자체도 모르는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런 단순한 법률 자문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어떤 가이드 역할이라든지 등대 역할 같은 전략이나 자문까지도 다 이렇게 해주는 그렇게.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내년 ICT 수출액은
올해 대비 8.3% 증가한 2,375억 달러, 우리 돈 약 280조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엔 데이터, AI, 비대면 중심으로 ICT 산업이 활성화됐다면 내년엔 메타버스, 우주, 로봇, 네트워크 등이 해당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 법무법인 세종 ICT그룹이 주력하는 산업은 무엇일까? 인공지능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관심 사항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 주력하시는 부분은 또 어느 건지 좀 궁금해요. 다죠. 네. 전부 다 이제 이 데이터라는 형태의 그런 생산 요소들이 이제 고도화된 소프트웨어하고 결합이 돼서 AI가 되고 이제 새로운 기술의 IoT 서비스가 되고 그런 거라서 다 하나예요. 지난해 이른바 데이터 3법 통과에 이어 올해는 데이터 자산 부정 사용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 기본법이 제정되고 구글 갑질 방지법이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플랫폼을 둘러싼 법 재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며 올해 국감은 플랫폼 국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플랫폼에 대한 집중 폭격이 가해지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 ICT그룹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온라인 환경이 변화해 매일 공부해야 한다고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서 유통도 인터넷이나 통신을 기반으로 하고 금융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어떤 제도라든지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항상 저희 그룹에서 항상 이렇게 보면 다른 데도 물론 그렇지만 좀 더 하는 게 내부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도 플랫폼 등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공직생활 경험자이자 산업계 법률 전문가로 자리매김한 법무법인 세종의 ICT그룹은 온라인 사업자들을 향한 규제가 그들의 발목을 잡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최근에 보면 트렌드적인 성격에 의해서 이게 확 끌어올랐다가 이제 한꺼번에 너무 빠르게 이렇게 거기다 법제화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가 이게 산업 자체의 어떤 근간을 저희가 싹을 잘라버리는 경우면 사실 이게 나중에 보면 규제는 있지만 규제해야 될 기업들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개개인의 역량과 팀워크만큼은 어벤져스 부럽지 않다며 탄탄한 팀워크를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곧 법무법인 세종 ICT그룹의 역량이자 성장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가장 뜻이 맞았던 거는 저희는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우린 산업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그렇게 좀 의기투합을 했고 저희 자랑할 거는 일단은 제일 이쪽 분야에서 이렇게 잘생겼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그냥 농담 삼아서 제일 이렇게 잘생긴 미남 민녀들이 제일 많은 팀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융합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제일 좋은 저희가 그룹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이죠. 지난해 12월 31일 강력부 검사 출신 국내 1호 필적학자 구본진 변호사를 만나 한 사람의 글씨엔 그 사람의 인생과 마음이 녹아있다는 그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2,000명 이상의 글씨체를 분석한 구본진 변호사가 최근 부자의 글씨라는 책을 내고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현대그룹 초대 회장 정주영, 애플사 창업자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등 자수성가한 슈퍼리치들의 성향과 그들의 글씨 특징을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필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의 저자인 구본진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장은지 기자입니다. 글씨체가 사람의 성격, 성향, 인격을 반영한다. 자칫 비과학적이거나 근거 없는 말처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서양에서는 이미 필적학이 종합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622년 이탈리아의 의학자 카밀로 발디를 시작으로 프랑스의 J.H. 미숑, 독일의 W. 프라이어 등 많은 서구의 학자들은
필적이 사람의 성격이나 심리를 반영한다는 것을 논증해 왔습니다. But the O is on the right side and it X is on the right side. 글씨체는 뇌의 흔적이자 몸짓의 결정체이기에 글씨체를 바꾸면 뇌가 변한다는 것이 국내 1호 필적학자인 구본진 변호사의 말입니다. 15년간 2,000명 이상의 글씨체를 분석해 필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책을 펴낸 구본진 변호사. 구 변호사는 이번엔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억만장자 리스트를 참고해 자수성가 슈퍼리치 등의 글씨체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책 제목은 부자의 글씨입니다. 이게 작년 초에 나온 필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책이죠.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반응이 좋았는데 저한테 글씨를 물어보는 사람들은 거의 100%가 부자가 되는 글씨는 뭐냐 이것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속성을 찾아서 부자가 된 특징을 따라하는 책을 낸 거죠. 그가 분석한 슈퍼리치는 현대그룹을 만든 고 정주영 회장부터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등 모두 35명입니다. 그들의 굴씨체를 통해 구본진 변호사는 인내심, 긍정적 사고, 결단력, 책임감, 절약정신, 자신감 등 부자의 속성이나 성향을 발견합니다. 이번에 분석한 거는 한 150년, 200년 정도 근래 산 사람들 중에서 뭐 미국, 그다음에 유럽, 남미, 아프리카, 중국, 일본 등등을 다 했죠. 한국은 물론 했고요. 35명의 글씨를 분석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부자들이라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구 변호사는 정주영 회장의 글씨체에 대해 슈퍼리치 중 최고의 수준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정주영 글씨는 세계적인 부자들 중에도 최고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한 200년 동안의 부자들을 쫙 봐도 정주영은 톱 클래스입니다. 이는 부자의 속성이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그는 정 회장의 글씨체를 부자의 글씨 표본이자 교과서라고 꼽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가로선이 길고요. 세로선도 길고 그리고 미음자가 여기 위에는 좀 부드럽게도 있고 밑에 굳게 닫혀 있죠. 그리고 이 선이 꺾여 있고, 예. 그리고 이 시읒자의 꼭지가 크죠. 이게 이제 최고가 되려는 의지인데 치읒자의 꼭지도 크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좀 글씨가 아주 빠른 글씨는 아닌데요. 전반적으로 좀 빠릅니다. 그리고 우상향이죠. 우상향 이렇게 디귿자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슈퍼리치 또한 다양한 장단점과 특징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공존하기 어려운 성향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 단점을 극복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글씨는 예쁜 글씨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쁜 글씨, 보기 좋은 글씨를 쓰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착하고 곱고 단정하고 하지만 용기가 크지 않고 융통성이라는 문제도 좀 약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 세지 않고 여러 가지 점에서 단점도 있단 말이죠. 필적학에서는 글씨의 크기나 필압, 속도, 기울기 등에 따른 형태, 자간과 행간이 주는 전체적인 조화 등을 분석해 글을 쓴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특징적인 성격, 성향 등의 정보를 얻어냅니다. 때문에 필적학은 국내외 범죄 수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강력부 검사 출신인 그가 범인의 필적을 보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얻은 현장 지식과 이론을 바탕으로 필적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강력부 검사라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범죄와 글씨가 관련이 있구나. 범죄자는 글씨가 특이하다 이런 걸 알게 됐죠. 주로 살인범이나 마약사범 이런 사람들 글씨를 보면서 글씨가 특이한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글씨가 특이하구나. 필적학자로서 구 변호사의 첫걸음은 독립운동가 친필 수집이었습니다. 그들과의 비교를 위해 친일파 글씨도 모았고 현재 부자 글씨를 분석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는 20년 넘게 수집하고 연구한 독립운동가의 글씨 등을 누구나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맨해튼에 거주하면서 이제 거의 뭐 매일 미국의 갤러리와 뮤지엄을 갔는데 거기서 느낀 게 미국 사람들이 기증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증을 해서 기증한 물건들이 뮤지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저도 뭔가를 모아서 기증을 해야 되겠다. 그는 부자의 글씨 특징을 담아 법률 방송을 적어봅니다. 보면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 마지막에 강해요. 그래서 크잖아요. 그리고 꺾이죠. 꺾이죠. 여기도 약간 힘을 준다고요. 꺾이고 여기도 힘을 주죠. 그럼 끝날 때 그 부분도 되게 그거를 좀 더 그렇게 쓰시면 좋아요. 글씨를 사람의 내면을 찍은 엑스레이라고 표현한 구본진 변호사. 새해를 맞이하기 전 내면을 바꾸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비용이 조금도 들지 않는 글씨 연습을 해보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오늘은 가상자산 ETF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좀 오늘부터 김철현 세무사님께서 이제 처음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참여하게 된 뱅가드 세무법인의 김철현 세무사라고 하고요. 저희는 주로 이제 재산세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뭐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요즘에 핫한 종부세 관련된 업무를 좀 주로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뭐 법인 컨설팅이거나 오늘 좀 말씀드리는 가상자산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주로 업무를 참여하고 있으면서 좋은 기회가 돼서 같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제 세무사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첫 질문 한번 먼저 드려볼게요.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좀 비트코인을 대표 주자로 하는 가상자산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자산이 워낙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가장 아시는 것처럼 가격 변동성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가 올해 여름 때 한 3, 4월까지는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이하로 떨어졌다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10시 기준으로 확인했었을 때가 그 비트코인 가격이 한 7,200만 원 정도? 예, 그렇게 좀 금액이 다시 또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뭐 시장의 전망은 올해 뭐 1억을 넘어간다 아닌다라는 많은 얘기가 많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면서 하나의 자산으로 많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상자산 가격이 좀 상승하는 데에는 어떤 원인이 있는 걸까요? 네, 이는 이제 비트코인 선물 계약 가격을 추동하도록 설계된 ETF가 이제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상자산이 주류 금융 상품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차 변호사님께서 주류 상품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제 상승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혹시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저 가상자산 가격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제도적인 내용입니다. 네. 조금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가상자산 가격의 역사는 상당 부분이 이제 규제와의 관계, 뭐 좀 더 레어하게 표현한 규제와의 싸움이다.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가령 뭐 2017년에 이제 뭐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으로 2만 달러 가까이 육박하자 세계 각국 이제 금융 당국은 거품 및 투자자 피해를 우려하면서 규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 3년간 이제 침체가 있었는데요. 뭐 이럴 때를 이제 크립토 윈터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미국 CME 거래소가 2017년 12월 18일에 이제 비트코인 선물이라는 상품을 상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세계 각국이 금융당국이 워낙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이니까 가격 상승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 말부터 비트코인이 이제 주류 금융 상품으로 이제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를 통해서 이벤트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했는데요. 결국 올해 10월에는 미국에서 최초로 이제 비트코인 선물을 추종하는 ETF가 상장되기에 이르릅니다. 마침 올해 중 비트코인 가격이 최상을 기록한 것이 10월입니다. 이와 같이 가상자산 가격은 이제 규제와 커다란 관련이 있고요. 주류 상품으로 편입된다라는 것은 이제 기존의 이제 클래식한 금융 상품과 거의 동등한 지위를 가져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상자산 가격이 규제와 관련이 깊다. 그리고 가상자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제 금융상품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이 가상자산 가격과 좀 이제 연관성이 있다는 거를 좀 강조해 주셨는데, 이 미국에서 정식 이 상장 종목이 ETF까지 상장이 됐다면 미국 금융당국이 기존의 어떤 태도를 이제 바꿔서 가상자산이 정식의 금융상품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ETF 자체는 이제 사실 많이 국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유명한 그 종목들 있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정식의 금융상품이 맞습니다. ETF는 이미 정통적인 그런 금융상품 중 하나니까요. 근데 이제 그 비트코인 ETF의 상장 과정을 보면, 근데 미국 금융당국이 이제 완전히 인정했다라고 보는 그 과정과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ETF가 이제 상장되기 위해서는 미국 금융당국, 보통 SEC라고 하는데요. 이 SEC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SEC가 거래소에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상장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 이제 투자자 피해가 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SEC가 그것을 심사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SEC는 75일 내에 이제 승인을 하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ETF는 미국이 ETF 전문 자산운용사인 프로쉐어즈가 설계해서 SEC에 심사 신청을 했는데요. 보통 SEC는 승인이나 보류의 의사표시 없이 평소 같으면 승인이다, 보류다 이런 걸 표시할 텐데, 이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승인이나 보류 없이 그냥 75일의 심사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그냥 자동으로 이제 상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선물이 거래되고 있는 마당에 이를 상장시키지 않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정식이 승인을 하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와 같이 심사기간 도과로 승인을 하는 방식을 좀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네, 좀 이와 같은 가상자산 ETF 상장이 좀 앞으로 이 가상자산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현재 그 비트코인 ETF에 관련된 일단은 출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비트코인 상품 자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비트코인 이외에 저희가 알트코인이라고 표현하는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나 리프 같은 다른 ETF 상품, 다른 가상자산 산업도 많이 그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이러한 다양한 가상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여러 가지 상품들에 좀 초점을 맞출 거라고 해가지고 자금의 유입에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고 저희도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걱정하는 게 큰 부분 하나가 가격의 변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내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ETF 상품이 가지고 있는 하나에 몰아서 투자하는 부분이 아니라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역시나 좋은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인 이 미국에서 가상자산 ETF가 이제 상장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제도적 정비가 좀 국내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에선 이른바 무속 사기에 대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요즘 같은 경기 침체 시기에 마음 붙일 곳 없어 거액을 들여 구술한다거나 역술인을 찾아 정신적 위안을 얻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최근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는 대법원 판례가 증가하며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나아가선 공갈 혐의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정 내 흉사를 거론하며 신당을 찾아온 절박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위안을 주고자 하는 사람도 상식선을 넘어선 행동은 서로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